예, 189쪽인데 예, 물권의 효력인데 뭐 우선적 효력이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다 봤던 건데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면 어느 게 우선한다고 했냐면 물권이에요. 그렇죠? 물론 예외는 있는데 예외는 지금 안 보셔도요. 나중에 끝까지 한 바퀴 돌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물권적 청구권 나오는데 별표 3개 두세요. 물권적 청구권은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물권이라는 것은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비교했던 건 채권이죠. 갑이 을에게 채권이 있다. 그러면 이 채권이라는 건 아무한테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성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이라는 건 침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다 누가 침해하는 걸까요? 아무나 막 침해요.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그러니까 상대성이니까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고 침해도 대부분 상대방으로부터 발생이 돼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제3자 채권 침해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건 상대방이 합니다. 근데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침해라는 것도 누가 할 수 있냐면 누구라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물권의 절대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물권자를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제일 기본은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권이 있어야 돼요. 물권이 없는 사람은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물권적 청구는 크게 반환 청구가 있고요. 그리고 방해 제거, 방해 배제 또는 제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방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라는 건 뭐예요? 뺏겼으면 돌려줘, 가져와라고 하는 게 반환 청구고 그리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를 당하면 방해를 제거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럼 예방이라는 건 현재는 방해가 없지만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예방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갑의 토지가 있는데 을이 무단으로 요즘에 갑이 외국 나가서 안 보여가지고요. 무단으로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럼 일단 먼저 확인하실 점은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일까요? 신축자일까요? 신축자요. 건물은 완전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든 없든 신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을 합니다. 근데 건물의 소유자는 을인데 남의 땅에다가 지었으니까 토지의 이용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갑이 나중에 와서 을한테 뭘 요구할 수 있냐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철거해야죠. 그럼 철거할 때 철거하더라도 소유자는 누구냐면 바로 을이에요. 그럼 이때 갑이 을에게 철거를 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중에서 뭐에 속할까요? 방해 제거겠죠. 그렇죠? 치워 이거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러면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한다는 건 첫 번째 철거는 방해 제거고 인도는 뭐겠어요? 반환 청구가 되겠죠. 그게 물권적 청구인 거죠. 근데 얘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얘가 지금 현재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갑이 병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왔다.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한 갑은 물권적 청구를 을에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는 더 이상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하나 또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이 토지에 방해를 하고 있다. 자, 침해를 하고 있으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방해 제거 청구 소송, 방해 제거의 소를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갑이 병에게 이 토지를 팔아서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었다. 그러면 갑이 제기한 이 소송은 계속 진행될까요? 중단될까요? 중단돼요. 왜냐하면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짧은 문제가 시험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데요. 그래서 갑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점은 그자가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매매를 하면서 소유권은 당신에게 넘길 테니까 그 물권적 청구권은 내가 계속 유지하겠다.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하고 물권을 양도하는 게 돼야 안 돼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 양도될 수
없다. 항상 운명을 함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이고 교재를 한번 보면 190쪽에 그 핵심 다지기 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게 물권적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권의 비교입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원인이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또는 침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침해 가능성이 있을 때는 뭘 행사하는 거라고요? 예방 청구요. 그리고 이제 불법 행위를 비교하는데 이제 요건의 별표 하나 해두세요. 요건에 표의 요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이 있든 없든 손해가 있든 없든 내 물권이 침해되면 바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과실, 침해자의 고의과실과 손해가 발생이 되었어야만 가능하다. 그 차이점을 잘 봐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갑의 집이고 을의 집인데 갑이 빨래하고요. 마당에다가 빨래를 이렇게 널었어요. 근데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이 바람에 이 옷가지가 을의 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그거 제 옷이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이 을에게 그거 돌려주시고 손해배상도 하세요. 이거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손해배상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 잘못이 없어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그림 보면 갑이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할 때 손해배상 청구 못해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이때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는 건 을의 잘못이 있으니까 을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상대방의 잘못이 없으면 물권적 청구권만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반드시 병존한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요. 반드시 병존하는 건 아니고 그럼 약간 바꿔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함께 행사할 수는 있어요. 함께 행사하려면 침해자의 뭐가 있을 때? 고의가 잘못이 있을 때고 만약에 잘못이 없다면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언제나 함께 행사하는 건 아니고 병존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구별되셨죠? 예, 그 얘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물권의 종류를 좀 보실 거예요.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권은 교재에 이건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그 187쪽에요. 187쪽에 그 박스에 있는 표예요. 그러니까 보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대로 적을 거고 점유권하고 본권이 있습니다.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있어요. 제한 물권은 다시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이 있습니다. 자, 용익 물권은 세 가지예요. 지상권, 아까 있었죠? 지역권, 전세권. 아까 용익 물권 잠깐 나왔었죠? 언제 나왔었어요? 물론 아까 나왔는데 이게 왜 뭐 할 때 나왔던 거냐면 그렇죠. 원래 물권은 독립한 물건에만 성립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부에만 성립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용익 물권. 그때 한번 나왔고요. 자, 담보 물권도 세 개가 있었는데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이게 민법이 규정하는 물권이에요. 총 몇 가지냐면 담보 물권 3개, 용익 물권 3개, 요거 6개 하고요.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해서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물권은 총 8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점유권이라는 건 뭐냐? 점유권은 뭘 하면 인정이 되는 거냐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권리가 아니라 뭐를 지배하면요? 물건. 권리를 사실상 지배하면 준점유라고 부르고요.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대상이 물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사실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사실상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건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얘는 점유권이 인정돼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뭐 심지어 도인에게도 인정한다.
도인이 누구예요 이거? 도둑이 도둑이죠. 도둑도 물건을 훔쳐가지고요 지배하고 있으면 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정당성의 문제와 상관없이 사실상의 문제고 본권. 자, 본권이라는 것은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이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라면 본권이라는 건 정당성을 중시 여기는 제도예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본권은 뭐가 있겠어요?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도둑이에요. 이 책을 훔쳤습니다. 훔쳐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다. 그럼 저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권은 없는 거예요. 훔쳤으니까 정당성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의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훔친 게 아니라 돈 내고 샀다면 그러면 저는 점유권만 있어요? 본권도 있어요? 본권도 있어요. 그럼 도둑 맞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 맞은 사람은 점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둑 맞은 사람은 점유권이 없죠. 지배를 잃어버렸으니까 본권은 있는 거예요. 그게 점유권과 본권. 근데 본권은 소유권이 대표자인 거고요. 이런 제한 물권들도 전부 다 본권이죠. 지상권자, 남의 땅을 빌렸을 권리 있는 사람이죠.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들도 전부 다 본권이에요. 아까 지문에 아직 안 배웠죠 하고 넘어간 게 있었어요. 188쪽에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1번은 뭐예요?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지상권 본권이 아니야? 본권이에요. 그렇죠? 점유권 빼고 이것들 다 본권에 속하는 거예요. 정당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완전한 본권이 바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근데 소유권만 본권이 아니라 제한물권도 본권입니다. 제한물권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제한하면서 설정하는 물권이에요. 그러면 이런 제한물권은 자기 물건 위에도 설정할 수 있어요. 남의 것에다가 하는 거예요. 남의 것. 자기 물건의 전세권 이런 거 안 돼요. 제한물권은 그래서 타물권이라고 부릅니다. 타인 소유를 전제로 하는 물권이다. 그러면 남의 것을 제한하면서 설정하는 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는데 용익물권은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냐면 사용 수익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용익물권은 빌려 쓴다. 즉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권, 지역권은 어디에만 설정할 수 있어요? 토지. 그리고 전세권은 토지 이외 건물에도 설정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지상권은 뭐 하는 거냐면 토지를 빌려 쓰는 물권이에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개념상으로 우리가 토지를 빌려 쓴다라고 하면 보통은 임차권 설정을 많이 하죠. 토지 임차권. 그럼 토지 임차권하고 지상권의 차이점 뭐냐면 남의 땅을 빌려 쓴다는 점은 같지만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라고 했어요. 임차권은 채권이고 지상권은 물권이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인데 제가 와가지고 땅 좀 빌려 쓰게 좀 해주세요. 계약 좀 합시다 이러면 저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주실 거예요? 토지 임차권을 설정해 주실 거예요? 보통은 다 토지 임차권이에요. 당연하죠. 어차피 빌려 쓰는 건 똑같은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물권을 제공해 줄 리가 없죠. 제가 만약에 이만큼 더 드릴게요. 이러면 지상권 설정이 될지 몰라도 같은 가격이면 지상권 설정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땅을 빌려 쓰는 건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대부분 다 뭘로 한다고요? 그냥 임차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우리 지금 물권의 종류 보잖아요. 물권. 근데 전세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세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세라는 것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채권적 전세.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 전세가 있고요. 월세가 있고. 그리고 뭐 반전세. 뭐 깔세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러면 전세는요. 전세는 뭐야? 요즘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는 막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전세라는 건 보증금 한 방에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세가 사라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금리가 낮으니까 보증 전세금 한 방 받아서 은행에 넣어봐야 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월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세라는 건 보증금 한 방 내고 들어가는 거고 월세라는 건 매달 차임을 받는 게 월세. 우리 뭐 사글세 이런 말 했었잖아요. 반전세는 요즘에 뭐 많이 쓰이는 신조어죠. 반전세라는 건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는 거. 1000에 50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보증금도 받고 월세도 받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건 전부 다 전세권이 아니라 보통은 다 채권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임대차에 임차권에 준해서 법률을 적용합니다. 근데 전세권이라는 건 뭐예요? 채권이 아니라 물권. 그럼 차이점은 뭐냐? 똑같은 거예요. 제가 건물의 소유자인데 누가 건물 빌려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해 주겠어요? 아니면 그냥 임차권 설정해 주겠어요? 임차권. 그게 채권적 전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만큼 더 드릴 테니까 전세권 설정합시다. 그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빌려 쓴다는 건 똑같은데 전세권 설정, 즉 물권 합의와 등기를 하면 전세권인 거고요. 그런 물권적 합의가 아니라 단순히 채권적인 계약을 하면 그게 바로 임차권이 돼요. 구별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빌렸으면 주택 임대차는 거죠.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 합의하고 등기하면 전세권자가 되는 거고, 그게 합의가 안 돼서 그냥 임대차 계약하면 임차권자가 되는 거예요. 구별되셨죠? 그러면 이게 전세권인지 채권적 전세인지 뭘 보면 알까요? 등기부를 보면 알아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 합의와 등기했으면 등기부에 뭐라고 되냐면 전세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임차권은 보통 등기 안 하고요.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하면 등기부에 뭐라고 나오겠어요? 임차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임차권이 등기하면 전세권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대항력이 생길 뿐이지 채권과 물권은 성질상 다른 거예요. 구별되셨죠? 그러니까 땅을 빌리는 거랑 똑같아요. 땅을 빌릴 때 채권 계약하고 땅 빌리면 토지 임차권인 거고, 물권 계약하고 등기하면 지상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을 빌렸을 때도 채권적인 합의하면 그건 임차권, 채권적 전세인 거고, 전세권 합의와 등기하면 그때서야 바로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는 흔히 혼용해서 막 섞어 쓰지만 개념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는 뭐라고요? 물권이고 하나는 물권이 아니고요.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이유. 담보물권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채권. 받을 게 있으니까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존속할까요? 함께 소멸해야 돼요. 함께.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냐면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기는 저당권 등기 말소시예요, 변제시예요? 변제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함께하게 되는데 이런 성질을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종성이라는 말을 써요.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란 운명을 함께한다는 거예요. 뭐랑 운명을 함께한다고요? 피담보 채권. 담보되는 채권이랑 운명을 함께한다. 그 담보되는 물건이 세 가지가 민법에 나와 있는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고. 이거 왜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질권은 우리 질권은 뭐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된다 그랬어요? 질권은 전당포. 그러면 질권이 설정되려면 물건을 맡겨야 되는데 이때 맡기는 물건은 다 동산이지 부동산이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동산을 출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시험 범위에서 제외. 그래서 이제 유치권이랑 저당권. 유치권은 나중에 보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끔 길에서 볼 수 있는 거, 건물이 있는데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본 건물은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으니 외부인은 출입을 금지함. 민법 320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누가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건물주예요, 공사업자예요?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대금을 못 받으니까 소유자한테 공사대금 안 주면 이 건물은 누구한테도 인도 못해라고 주장하는 권리. 그게 바로 뭐예요? 유치권. 그럼 결국 자기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을 뭐 하는 권리라고요? 유치하는 권리. 유치하여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죠. 저당권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리면 저당 잡죠. 근저당 잡고.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볼 공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끝나면 물권법이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그럼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아직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요 앞부분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를 물권법 총론이다라고 부르고요. 요 점유권부터 이제 물권법의 강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은 기본적인 공통 이론을 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물권의 개념이 어떻고 물권의 성질이 뭐고 물권자를 위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물권 변동은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총론적인 걸 다 공부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점유권은 한 2시간 볼 거고요. 소유권 한 3시간 이상 볼 거고 지상권 한 2시간, 지역권 한 40분, 전세권 1시간 이상, 유치권 1시간, 저당권 한 1시간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엄청 시간 쏟아서 볼 거니까 지금은 이게 뭐지라고 세부적으로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8가지 물권이 존재하고 용익물권 3개, 담보물권 3개 있다. 이렇게 확인해 두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물권적 청구권인데 우리 민법이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점유권 편에 가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점유권에 기한 예방이 나옵니다. 반환 청구는 204조, 제거는 205조, 예방은 206조. 그럼 먼저 확인하실 점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제거 예방 이걸 통칭해서 소위 점유 보호 청구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 만든 거냐면 점유자를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본권이 있어야만 행사해요. 점유권만 있으면 돼요. 점유권만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점유자를 위한 제도.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책을 훔쳤다고 했어요. 이 책을 훔쳤는데 이걸 누가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도둑이었던 제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버리시라고 그랬어요. 민법은 소위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말을 써요. 가치를 지향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훔쳤으면 이 도둑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훔쳤어도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럼 점유권자면 얼마든지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편에 가면 다시 소유권에 기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배제, 예방을 규정합니다. 213조에서 반환, 제거와 예방은 214조에 규정을 하는데 그러면 점유자가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다면 물권적 청구는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2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훔쳤을 때 뺏기면 제가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는 몇 개예요? 도둑이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돼도 소유권은 없잖아요. 그럼 본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 책에 점유자이며 소유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뺏겼어요. 제 물권적 청구는 몇 개겠어요? 2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본권도 있으니까 본권 중에 뭐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유권만 본권이 아니라 이 제한 물권들도 본권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입법 방식상 일일이 반환 제거 예방을 다 규정해 주지 않고요. 213조와 14조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준용이라는 건 입법 그냥 기술이에요. 기술. 지상권 끝나고 반환 제거 예방, 전세권 끝나고 반환 제거 예방 이런 거 다 일일이 규정하면 법조문 양만 늘어나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지상권이 끝나면 다른 거 규정하면서 213조와 214조를 준용한다라고 쓰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자도 요거를 준용하는 거니까 지상권자도 침해당하면 뭐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상권자가요 토지를 점유하다가 뺏겼어요. 토지를 빌려 쓰다가 뺏겼다면 물권적 청구가 몇 개라는 거예요. 일단 점유하다가 뺏겼으니까 뭐에 기한 반환? 점유권에 기한 반환. 그리고 또 뭐예요? 지상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이거를 준용한다고 해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만 본권이에요? 지상권도 본권이에요? 지상권도 본권이니까 얘도 본권의 자체에 기해서 즉 지상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전세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다가 뺏겼어요. 물권적 청구가 몇 개예요? 2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전세권 자체에 기한 반환 청구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전세권자가 물권을 침탈당하면 전세권 자체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오해했어요? 틀려요. 얼마든지 얘도 본권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나와요. 준용을 하려면 다 하지 2개 빠집니다. 유치권과 질권. 얘는 준용 조항이 없어요.
근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얘는 신경 안 써요. 유치권이 끝나면 유치권의 기한 213조와 14조를 준용한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은 이걸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책에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다가 물건을 뺏기면 물권적 청구가 몇 개라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애들은 두 개잖아요. 점유권이랑 본권. 근데 얘는 준용 조항이 없어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되는데 뭐에 기한 반환은 없어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유치권자는 점유하다가 뺏기면 물권적 청구 행사한다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만 되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다음 중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는 권리는 1번 지상권, 2번 지역권, 3번 전세권, 4번 유치권, 5번 저당권 하면 정답은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에 기한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물권적 청구는요.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게 뭐하고 뭐냐면 지역권과 저당권. 얘네 둘은 물권적 청구 중에서 반환 청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인정되는 거냐면 제거와 예방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왜 반환 청구가 안 되냐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한다는 건 기본 전제가 원래 뭘 하고 있었어야 돼요.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가 뺏겨야 반환 청구인데 얘네들은 원래 점유를 안 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한번 볼게요.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니까 저당권자가 되고요. 을은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니까 저당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보통은 채무자가 많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용어 앞으로 계속 쓸 때 무슨 권자, 무슨 권 설정자 이런 말 많이 쓸 거예요. 무조건 설정자가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정자가 소유자고 저당권자는 소유자에게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얻어낸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누가 소유자예요? 설정자가 소유자예요.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누가 소유자예요? 설정자. 지역권자와 지역권 설정자 이번에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좀 일일이 예를 든 거예요. 유치권은 물론 설정을 안 하니까 법정담보니까 유치권 설정자 이런 말은 없지만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누가 소유자라고요? 설정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할까요? 설정자가 점유할까요? 설정자. 은행에다가 돈 빌리고 은행에 저당 잡히면 저당권자인 은행이 직원 파견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요? 채무자가 그냥 살아요? 살아요. 저당권자는 원래 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권리예요. 근데 A가 이 건물을 침탈을 합니다. 그러면 야 가져와 라고 반환 청구는 저당권자가 하는 거예요? 설정자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설정자가. 얘는 원래 점유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가지 다 중요하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보시면 192쪽을 보세요. 192쪽에 파란 글씨 있죠? 파란 글씨들 별표해 두세요. 첫 번째 기억에는 지역권과 저당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에 있어서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두 개. 뭐하고 뭐예요? 지역권과 저당권. 그 다음에 니은의 파란 글씨. 유치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점유권에 기인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근데 만약에 지문에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틀려요. 물권적 청구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뭐만 못하는 거예요? 반환만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는 할 수 있어요? 제거와 예방. 이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디귿은 이제 독특한 판례인데 뭐라고 되냐면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해서는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러면 임차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라는 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임차권자가 뭘 갖추면 대항력, 등기에서 대항력 갖추면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 제거 가능하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갑이 소유자인데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습니다. 을이 임차권자. 갑이 이제 임대인, 얘가 소유자고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요 임대차에 대한 침해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 원칙은 이 방해는 누가 제거를 해주는 게 원칙일까요? 소유자가 해줘야 돼요. 소유자가 방해 제거를 해야죠.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가 방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귀찮다고 안 합니다. 안 하면 원칙은 임차권자가 직접 방해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을 대위해야 돼요. 자기 상대방은 갑이니까 채권자니까 임대인을 대위해서 제거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점유하고 있었다면 뭐에 기한 방해 제거는 될까요? 점유하고 있었으면 점유권에 기한 제거는 되겠죠. 점유자를 위한 거니까. 근데 우리 판례가 독특하게 요 임차권자가 만약에 등기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요 임차권 자체에 의해서 직접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고 임대인을 대위해야 되는데 얘가 등기에서 대항력을 갖췄다면 임차권 자체에 의해서 방해 제거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재 그 박스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이론 돋보기라고 되어 있죠. 1번 보면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던 경우에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하는 건 가능해요. 점유했으니까. 3번 임대인을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3번이에요. 직접은 안 되고 대위해야 되는데 1번에서는 예외적으로 뭘 갖추면 대항력을 갖추면 대위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인데 자, 1번하고 3번에 별표해 두세요. 자, 1번은 처음에 시작하면서 강조한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함께합니다. 절대로 분리양도될 수 없다.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니까 청구권도 그렇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부동산의 소유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갑 소유물을 병에게 팔기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면 병은 을에게 야 그거 나한테 줘라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병이 매매 계약을 통해 을에게 갖는 인도 청구권은 채권일까요? 물권일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물권자면 물권적인 거고요. 물권자가 아니면 채권적인 거. 얘 물권자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 자기 것도 아닌데 이거를 병에게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병은 대금을 을에게 줬단 말이죠. 그럼 병은 을에게 야 돈 줬으니까 그거 건물 줘라고 인도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얘 소유자가 아직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얘의 권리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적 청구, 채권적 청구. 그러면 소유자는 너 뭐야 내 거 줘라고 소유권에 의해서 인도하라고 하겠죠. 그럼 얘는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소유자니까 물권적 청구죠. 그럼 얘네 둘이 다 같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우리 법원은 갑에게 이 을에게 물건을 병에게 인도하라고 할까요? 갑에게 하라고 할까요? 갑에게.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라는 얘기. 2번 이해하시라고 한번 설명드린 거고 그냥 내용만 받으세요. 물권적 청구가 우선하고 3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인데 을이 침해를 했다. 그럼 갑이 을에게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방해 제거는 10년 안에 해야 돼요. 제한 없다는 거예요. 제한 없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으로 나오면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와요.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매수인에게 넘겨줬는데 이 갑과 을이 체결한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돼요. 계약의 원인이 실효되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야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으니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겁니다. 이 등기 말소 청구권이 10년 내에 행사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면 이 지문은 틀리게 돼요. 왜 틀리냐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등기 말소해야 소유권이 복귀할까요? 당연 복귀할까요? 당연 복귀. 그럼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등기가 을에게 남아 있어도 갑은 소유권을 갖는 사람이죠. 이미 회복됐으니까. 그럼 얘가 행사하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뭐가 되겠어요? 물권적 청구죠.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자주 물어봐요. 밑에 판례 박스 한번 볼게요.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해제되니까 소유권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물권적 청구를 다 받고 이제 확인하실 점 뭐냐면 191쪽을 보세요. 191쪽. 거기 이론 돋보기에서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별표 2개 해두세요.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 그러니까 1번은 간단한 겁니다.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에요. 반환 청구는 당연히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물건의 점유자, 현재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최초 침탈자가 아니라 현재 점유자. 갑이 있는데 을이 갑의 물건을 침탈을 합니다. 을이 빼앗아 왔다. 그럼 갑은 반환 청구 누구한테 하면 돼요? 을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아서 현재 병이 점유하고 있다. 을이 병한테 팔아서 현재 병이 지배한대요. 그러면 반환 청구는 을에게 해요? 병에게 해요? 누가 점유자예요? 병.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하냐면 병에게 반환 청구한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최초 침탈자이다. OX예요. 최초 침탈자가 아니라 현재 점유자예요. 현재 점유자.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점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하여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점유자가 상대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점을 보면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도 포함된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포함이 되고요. 다만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확인해 두시고. 그러니까 처음 예를 들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간접 점유자고 점유 보조자라는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점유 편에 가면 다 설명이 될 내용.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가세요. 간접 점유자도 포함이 된다는 점. 자, 그다음에 아까 봤던 거 좀 이어서 볼게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다. 누가 소유자라 그랬어요? 갑의 을이에요? 을. 을이라고요. 을. 그죠? 예. 아까 봤었잖아요. 나무는 누구 거고? 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되고 건물은 완전 독립성이 있으니까 신축하면 원시 취득 얘가 바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근데 얘가 소유자인데 문제는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어요. 무단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갑이 을에게 뭘 요구할 수 있다고요? 건물의 철거. 그럼 철거하세요 하면 네 하고 철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 이용권이 없으니까. 그럼 철거할 때 철거하더라도 소유자는 누구냐면 신축자가 바로 소유자예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때 갑이 을한테 나가.
라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돼요. 퇴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 왜 안 되냐면 누가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나가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을의 건물이니까. 이게 나가라는 건 뭐예요? 나가면 이 건물 지가 쓴다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고 철거를 요구해야지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의 관리 행위일까요? 처분 행위일까요? 건물을 철거시키는 건 건물을 때려 부순다. 건물이 없어져요. 당연히 처분 행위죠. 사실행위지만 처분행위. 그러면 건물의 철거는 아무나 할까요? 처분권자만 해야 돼요. 당연히 처분권자가 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에 이 그림 그대로 보면 을이 건물을 지어서 병한테 빌려주었대요. 얘가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 병에게 건물을 철거하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임차인은 철거할 권한이 없는 사람, 빌려 쓰는 사람이 남의 건물을 철거할 수 없잖아요. 철거의 상대방은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철거는 누구한테 구해야 되냐면 을한테 해야 돼요. 그럼 얘한테 철거를 구하려면 철거시키기 전에 얘부터 어떻게 해야 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뭐를 요구할 수는 있냐면 퇴출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구별해 두셔야 돼요. 임차인에게 철거를 구할 수 없는 건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갑의 땅인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고요. 병한테 팝니다. 근데 병은 돈 내고 샀는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소유권은 아직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을한테 있는 거예요. 병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고. 그럼 문제는 갑이 이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요. 소유자는 아닌데 돈 내고 산 사람 미등기 매수인은 이거 처분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돈 내고 사셨어요. 그거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수업을 하면 이 느낌이 이렇게 좀 흡수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반사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네. 중요한 판례요. 교재 봅니다. 교재. 191쪽에 2번에 보면 방해 제거 청구의 상대방인데 이거 굵은 글씨 보세요. 첫 번째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건물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럼 두 번째 점을 보면 따라서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는 그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왜 안 된다고요? 임차인은 뭐가 아니니까. 처분권자, 소유자가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 다만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얘를 줄여서 뭐라고 했어요?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은 그 권리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 점유자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누구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은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처분할 권한은 있기 때문에 이자에게 철거를 구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마지막 점에서는요. 셋째 줄 마지막에 무단으로 신축한 사람에게 철거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뭘 구할 수는 없다고요? 넷째 줄에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신축한 사람에게 철거를 구하는 수는 있지만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로 간혹 출제가 되니까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적 청구고 좀 쉬었다가 물권 변동 들어가도록 하죠.